이번 시간은 페이지 178페이지 철근의 간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철근의 간격에서 주의하실 거는 이 점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건축물에서는 보통 간격 치수가 나온 것은 중심에서 중심까지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기둥 중심에서 기둥 중심 또는 말뚝 중심에서 말뚝 중심, 보통 중심 간격인데 철근의 경우는 순 간격이 됩니다. 그래서 철근 간격, 예를 들어서 이형철근이면 이렇게 마디나 리버가 돌출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리버가 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 표면에서 가장 많이 튀어나온 표면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이, 자, 이것이 철근의 순간격이라 합니다. 이것이 순간격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철근 간격은 순간격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콘크리트를 타설을 했을 때 여기에 콘크리트가 이동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철근과 철근 사이에 콘크리트 들어가서 구석구석까지 밀실하게 채워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철근의 간격은 순간격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철근의 순간격은 굵은 골조의 최대 치수의 3분의 4 이상, 그리고 거기 철근 25mm 이상, 그리고 철근 공칭 직경의 1.5배 이상, 이 세 가지 값 중 가장 큰 값으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콘크리트 타설 시 그 철근 사이로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 측면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철근의 피복적인 측면, 철근의 피복은 시험이 3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피복. 자, 철근의 피복의 개념상 우리가 정리하실 거는 이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둥의 예를 들어보시면 기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둥의 철근은 일반적으로 이 수직 철근이 축방향 철근 메인바 주근이 있고요. 주철근이 있고 이것을 감싸는 철근인 띠철근 후프바의 개념이 있습니다. 후프바. 띠철근이 있습니다. 띠철근. 후프바의 개념이 있어요. 띠철근에서 후프바. 그래서 이 띠철근이 있는데 이것이 메인바가 됩니다. 메인바.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지금 철근의 피복에서 기둥의 경우는 바깥에 철근을 감싸는 띠철근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자, 내부에 바로 이 주철근 개념이 있습니다. 주근이 이렇게 놓여지게 됩니다. 주근이 있고요. 그러면 피복 두께라는 것은 바로 철근 표면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 최단거리입니다. 표면에서 표면까지 최단거리, 이것이 피복 두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피복 두께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철근의 피복 두께는 철근 표면과 이것을 감싸는 콘크리트 최단거리인데 이 철근 표면과 콘크리트 표면까지 최단거리,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우리가 최단거리가 피복 두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개념도 출제가 됐고요. 해설형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철근 표면이라는 것은
그 부재마다 차이점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둥의 경우, 기둥은 지금 현재 자, 이 사각형 기둥이 있을 거고, 사각형 기둥. 사각형 기둥에서는 보통 이제 이 띠철근이 되고요. 띠철근. 후프바해서 후프근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자, 다각형 기둥하고 사각형보다 자, 이 각이 많은 다각형 기둥이나 원형 기둥이 있는데, 그래서 이 경우의 철근은 보통 나선철근이라고 합니다. 나선철근. 자, 이 나선철근은 자, 나선형으로 이렇게 감아 올라간다 해서 나선철근이라고 합니다. 나선철근 개념이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실 때 자, 이 보에서 보의 경우는 우리가 이 감싸는 철근을 기둥에선 띠철근이라 명칭하지만 보에서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보는 자, 늦근 스트럽이라고 칭합니다. 스트럽, 늦근 스트럽 개념이 되고요. 그다음에 슬래브의 경우, 이 슬래브 바닥판의 경우는 슬래브는 자, 주근 개념이 됩니다. 주근. 그래서 이 주근은 자, 주철근이 되는데 슬래브만 예외. 얘들은 주근이 기둥이나 보의 경우는 주근이 안쪽에 있고 바깥에 보조근이 감싸는 형태고요. 슬래브는 판부재의 경우는 주근이 바깥쪽으로 돌출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그래서 가슴판이 갈비뼈가 최대한 바깥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 자, 얼굴에 보시면 얼굴을 보통 쌍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마를 딱 보시면 최대한 뼈가 바깥쪽으로 돌출됐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이 배근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때 갈비뼈를 딱 만져보시면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고 갈비뼈가 장변이 아닌 단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메인바입니다. 그래서 단변 방향 인장철근이 주근이 됩니다. 단변 방향 인장철근 이것이 주근 개념이 됩니다. 주근.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보시면 그래서 거기에서 이 개념 가지고 두 문제를 언급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피복 두께의 목적 가지고 한 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총 3번이 나왔어요. 현재까지는. 그러면 철근의 피복을 이제 두께를 이제 두고 한 목적적인 측면은 첫 번째 기억에 내구성 나오죠. 내구성 철근의 방청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철근의 방청 유지가 철근 피복도의 가장 주된 목적이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페이지 179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철근 공의 철근을 녹슬게 하는 시간 연수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철근의 연수 산정에서 보시면 이것이 녹선데 걸리는 시간이 피복 두께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래서 T는 이 녹선 시간은 7.2 곱하기 피복 두께의 자성이 되는 거예요. 피복 두께에 대한 자성 이것만큼의 자 우리가 녹서는 시간이 걸리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2cm가 피복 두께다 그러면 2는 4가 되니까 28.8년 정도가 녹이 썰고요. 뭐 3cm로 설계하면 3, 3은 9가 되겠죠. 그러면 1cm만 증가했는데도 64.8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1cm만 증가했는데도. 그러면 피복 두께를 두껍게 함으로써 자, 철근에 녹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하성은 보통 이겁니다. 피복 두께 2cm로 설계되면 내하 시간은 보통 1시간 정도를 봐줍니다. 내하 시간은
1시간 보고요. 하재에 견딜 수 있는 시간. 그리고 3cm로 설계했을 때 내하 시간이 보통 2시간이 됩니다. 하재에 견딜 수 있는 시간이 2시간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피복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것은 제일 증가되는 게 방청입니다. 이것 때문에 보통 피복 두께를 일정 이상 두께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점에 대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피복 두께 최소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건축 구조 설계 기준 법령에서 정하는 피복 두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이 어렵게 되면 이 규정에 들어와서 수치를 직접적으로 묻는 시험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중에서 탓을 하는 콘크리트는 100mm, 제일 두껍게 우리가 피복 두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에 접해서 콘크리트 후 영구히 흙에 묻힐 때는 80mm, 이 두 번째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리고 흙에 접하거나 옥에 노출된, 직접 노출된 콘크리트의 경우는 철근의 직경에 따라서 피복 두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29 이상의 철근의 경우는 60mm 이상으로 확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D25 이하일 때는 50mm가 되겠고, 그 다음에 D16 이하의 철근일 때는 보통 우리가 40mm 정도를 확보해 주시면 되죠. 그런데 옥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는 약간 얇아질 수가 있습니다. 피복 두께가 약간 얇아집니다. 그래서 흙에 접하거나 옥의 공기에 노출되면 약간 두꺼워져야 돼.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도 피복 두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슬래브의 철근 경우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기둥일 때도 약간 차이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슬래브 벽체나 장선에서 보통 슬래브는 D35 이하의 철근을 거의 많이 사용합니다. 그럴 때는 20mm만 해줘도 되죠. 근데 D35 초과될 때 철근이 굉장히 굵은 철근이 되겠죠. 그럴 경우 40mm 되죠. 일반적으로 바닥판은 D35 이하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거기 20mm 형태 피복 두께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기둥일 때는 40mm가 돼요. 부재에 따라서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측면을 봐두세요. 그래서 참고상 보시면 네모 박스에 피복 두께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보시면 구조의 종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자, 어떤 구조체야? 슬래브에 사람도 바닥판이 두께가 얇고요. 팔다리가 피복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거와 같이 기둥이야 보야 이런 것에 따라 철근 피복 두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흙과의 접촉 여부, 외부 공기와의 실내야 공기 접촉 여부하고도 관계있고요. 경량 콘크리트, 보통 콘크리트 영향도 줍니다. 보통 경량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중성화가 빠릅니다.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서 피복 두께를 1cm 증가하는 형태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런 거 옥내 여부에 따라서 틀려졌었죠. 그 차이점도 있고요. 그리고 내구성 있는 마감을 해주면 피복 두께가 약간 얇아질 수 있고요. 내구성 마감 안 하는 피복 두께가 더 두꺼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이 D29 이상이야, D25 이하야, 철근의 지름, 직경에 따라 주근의 직경에 따라서도 피복 두께는 달라집니다. 사람도 허벅지 피복 두께하고 손가락의 피복 두께는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직경에 따라서 피복 두께는 달라진다는 점을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제4절에 보시면 급부직공사. 급부직공사는 지금까지 많은 시험 문제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급부직공사는 원래 급부집이라는 것은 콘크리트가 시멘트, 모래, 자갈을 합쳐서 물로 반죽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동성 있는 콘크리트죠. 이걸 원하는 형체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형틀이 필요한데 그걸 급부집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낸 것은 사실 급부집 부속품에서 폼타의 딱 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 문제를 냈을 때 지문이 2번 언급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철근의 피복보다도 적게 나왔습니다. 철근의 피복은 자체가 3문제가 출제됐는데 얘는 자체적으로 나온 것은 1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간략히 우리가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된다. 18회 동안 1문제 냈고 종합문제 지문 2줄 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집적인 측면은 그 부집 부속품을 정확히 학습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181페이지에 보시면 그 부집 부속품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제하고 자, 거기서 폼 타이 개념이 나오죠. 그래서 부속품에서 그래서 폼 타이하고 폼 타이 여기 이제 출제가 되었죠. 자, 보통 이 개념이죠. 그 부집에다가 그 부집이 있을 때 여기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요. 콘크리트를 부어 넣었을 때 자, 이거죠. 여기에서 척압에 의해서 자, 배부름 현상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바깥에 감아주는 것이 폼 타이어 긴장제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격리제는 separate. 그러면 보통 여기는 영어를 한글로 쓰는 것으로 시험을 출제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앞에 격리제나 영문 철자를 쓰지 않고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폼 타이어 separate space 이 개념을 정확히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separate하고 space는 비교 학습을 꼭 해 놓으시고 그 부집 상호 간의 간격 유지한 것은 다 separate고 자, 그 부집하고 자, 철근과의 일정한 간격에서 피복 두께 유지한 것이 스페이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스페이스가 더 중요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정확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스페이스. 그러면 스페이스는 일반적으로 보면 철물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스페이스가 다른 제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기억에 보시면 이 시방서 부분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간격제에 대해서 보나 기둥, 지중보, 슬래브, 벽, 지하 외벽의 간격제는 사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죠.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자, 그러면 이 플라스틱 제품은 사실상 이거죠.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플라스틱 제품의 단점은 콘크리트하고의 열 팽창률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플라스틱은 콘크리트보다 잘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런 열 팽창률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하고 부착력이 철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플라스틱 제품은.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 노출 콘크리트 면에서 그 부지면에 접하는 고임제나 간격제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이는 스테인리스 제품이나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다. 자, 그래서 노출 콘크리트라는 거죠. 노출이 되면 일반 철제를 쓰게 되면 녹슬기 쉽잖아요. 그래서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나 이 플라스틱 제품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주의할 점은 아까 플라스틱 제품은 단점에 대해서 가르쳤죠. 콘크리트하고 열팽창률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 부착력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는 일반적으로 다른 이제 금속 간의 접촉에 의해서 이 금속과 접촉하면 보통 이온화 경향의 차이 이런 거에서 부식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이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명한 점이 좀 있다는 이런 것이 조금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원 승인을 얻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을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요 182페이지 보시면
이 생콘크리트의 척압적인 측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콘크리트의 척압. 생은 아직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를 생콘크리트라고 하죠. 생콘크리트의 척압적인 측면, 척압. 생콘크리트의 척압. 자, 이 생콘크리트 척압 개념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봤을 때, 자, 이 거푸집이 있을 때, 거푸집이 있으면 여기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요.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면, 자, 이 측면으로 이 거푸집의 옆으로 자, 미는 힘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것이 척압인데, 척압이라는 것은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이죠.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을 우리가 척압이라고 해요. 그러면 식사하시면 배티 나오는 것이 척압입니다. 척압. 그래서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이 척압인데, 그러면 이 척압적인 측면이 폼 타이하고 연관이 많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강의 시작한 이후로 계속 했는데 아직 폼 타이는 나왔는데 아직 이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척압적인 측면을 공부하시는데, 쉽게 척압은 식사했을 때 배 나오는 걸라 생각하고 똥배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콘크리트 척압적인 측면에 봤을 때, 자, 거기 용어상 봐두실 거 부배합 개념이 나오죠. 부배합. 부배합이라는 것은 반대 개념은 빈배합이고요. 빈배합이고, 그럼 콘크리트 배합을 할 때 시멘트의 사용량이 많은 배합을 부배합이라고 합니다. 부배합. 그럼 부배합은 시멘트 사용량이 많은 배합에 시멘트 사용량이 많은 거예요. 보통 기술적으로는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 비빔했을 때 시멘트의 사용량이 300kg 이상 사용되는 것을 부배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빈배합은 반대로 시멘트 사용량이 적은 거예요. 적은 겁니다. 그러면 배합비로 따지면 1대 시멘트 1일 때 모래 2. 자, 자갈 4의 배합비가 바로 부배합비입니다. 1대 2대 4. 항상 시멘트, 모래, 자갈 순입니다. 그런데 부배합은 뭐 1대 3대 6이나 1대 4대 8의 배합비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항상 이런 시멘트예요. 그 다음이 모래, 자갈의 배합비입니다. 그럼 보통 1대 2대 4의 배합비로 했을 때 이때 시멘트가 얼마 들어가는가 하면 1세비에 보통 320kg 들어가거든요. 1입방미터 비빔할 때 포대수로 8포대 들어갑니다. 포대 시멘트 한 포대가 40kg가 됩니다. 그래서 약 8포 정도의 그것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1대 2대 4의 배합비는 자, 바로 이것이 의미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부배합일수록 척압은 커집니다. 그러면 잘 쉽게 시공 연도가 좋아서 콘크리트 타설이 잘 되면 척압은 커지는 겁니다. 우리도 잘 먹으면 배티 나오죠. 그와 같이 시공이 용이성이 좋고 잘 들어가면 척압은 커집니다. 그래서 부배합일 땐 척압이 커지고 빈배합이 척압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철근양이 많을수록 척압은 적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어느 정도 구속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양하고 철골양은 서로 자, 우리가 척압하고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시면 갈비뼈가 척압이 나옵니까? 똥배가 척압이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척압은 적습니다. 자, 온도가 높아지면 자, 응결이 빨라집니다. 응결이 빠르고 수분 증발이 빨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슬럼프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슬럼프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처갑은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그리고 습도하고 온도는 서로 반대로 간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세요. 온습도는 반대로 갑니다. 온습도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틀렸습니다. 항상 온도와 습도는 반대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온습도가 같이 나오더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둘 중에 한 놈은 역적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근데 만약에 옳지 않는 것은 물었는데 둘이 반대로 가고 있으면 둘 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용을. 둘 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면 된다. 그리고 단면이 클수록 처갑은 커집니다. 많은 콘크리트 양이 들어가니까 처갑은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IUC가 처갑이 큽니까? 강호동씨가 처갑이 큽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면이 클수록 처갑은 커집니다. 그리고 그 부집널이 매끈하면 콘크리트가 잘 들어가요. 그렇게 처갑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부지의 강성이 클수록 강성은 어떤 외력이나 하중이 작용했을 때 변형이 적은 성질을 강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집의 강성은 결과적으로 틈새가 없다는 거예요. 변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누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갑은 커집니다. 그 부집의 투수 누수이 클수록 물이 새야지만 이 처갑이 물이 새게 되면 물이 밖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댐비빔이 되죠. 그러면 처갑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처갑은 커집니다. 빨리 부어놓으면 처갑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동 다짐하면 처갑이 커지죠. 그래서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다 열거는 안 해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이 이 반비례예요. 이 반비례 관계를 이 세 가지를 정확히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비례 관계. 그 반비례 관계는 그래서 철근양이다. 그래서 이 철근양하고 처갑과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 그래서 철근양이 많아지면 처갑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온도죠. 온도가 하고 처갑하고는 반비례 관계. 온도가 커지면 처갑은 줄어들고 온도가 작아지면 처갑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부집의 투수 누수성 개념이 됩니다. 그 부집에 이 물이 얼마나 투가 되느냐, 누수가 얼마 되느냐, 물의 새는 그래서 이 개념하고 처갑과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반비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기준 설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을 이것이 반비례 관계가 되고요. 나머지는 비례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례 관계 측면을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부집 종류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그 부집 종류적인 측면에서는 별도로 막 열심히는 하지 마시고요. 거기에서는 거기 183페이지에 보시면 2번에 보시면 미끄른 거푸집이 나옵니다. 미끄른 거푸집. 요거 정도만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미끄른 거푸집을 보통 슬라이딩 폼이라고 합니다. 슬라이딩 폼. 영어로는 슬라이딩 폼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미끄럼 거푸집입니다. 미끄럼 거푸집. 이렇게 칭합니다. 미끄럼 거푸집.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런 꿀뚝과 같은 단면이 일정한 곳에 보통 하는 거예요. 꿀뚝과 같이 이 단면이 일정해야 돼요. 단면이 일정한데 우리가 하는 것이 슬라이딩 폼 미끄럼 거푸집입니다.
결과적으로 얘는 돌출물이 있는 데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돌출 부분이 있는 곳은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돌출 부분이 있는 곳은 단면이 일정한 곳에 쓰는 겁니다. 그대로 뽑아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꿀뚜기 보면 밑에서부터 원형으로 동일하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밑에 치고 나서 공의 타선 위로 그냥 뽑아 올려서 바로 칩니다. 그러면 계속 거푸집을 제거하지 않고 마지막 칠 때까지 뽑아 올려서 처리하는 것이 바로 이 미끄럼 거푸집입니다. 그럼 이것을 하면 콘크리트가 계속 일체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거푸집이 많이 손실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대로 뽑아 올라가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근데 돌출물에는 사용을 못하는 게 이 슬라이딩 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연속 이제 탓을 할 때 보통 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뭐 꿀뚝 또는 사일로 등의 평면 형상이 일정한 구조물을 사용한다는 거죠. 사일로란 것은 원래 이게 사일로입니다. 둥근 형태가 사일로예요. 그래서 저기 일반적으로 시멘트 같은데 시멘트 공장이나 이런 데 보시면 둥근 형태가 쭉 올라가요. 그리고 레미콘, 레디믹스 콘크리트 만드는 레미콘 회사들 거기에 보면 둥근 통이 있죠. 그게 사일로입니다. 원래 사일로는 목장에서 건초 더미를 보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둥글게 쌓아놓은 것이 사일로의 시초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런 시멘트 공장이라든지 레미콘 회사 이런 데 보통 이 둥근 사일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거 만들 때 우리가 쭉쭉 뽑아 올라가는 것이 슬라이딩 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옛날에 이거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마지막 공사에서 거푸집을 해체하지 않고 계속 연속해서 우리가 탓을 하는 형태의 거푸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그 각부 구조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